상담 목표를 빼라고 그랬는데 저는 먼저 상담 목표를 해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짧게 하되 하겠습니다. 예예예. 예, 행동주의적 관점. 예예. 현재 행동주의 상담 이론은 1950년대와 1960년 초반에 생겨났으며 행동수정, 행동치료라고도 부릅니다. 페이지 27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예, 행동주의 상담의 목표가 저는 마음에 들더라고요. 부정적인 행동을 적응 행동으로 수정시키는 거거든요. 목표가. 그래서 그 목표가 객관적으로 관찰이 가능해야 되고요. 또 목표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그러니까 내가 어떤 행동을 고치고자 원할 때 그 행동이 객관적으로 관찰이 돼야 되고 또 목표 달성이 가능해야 돼요. 뭐 한 달에 뭐 살을 뭐 20kg 뺀다 이런 것들은 조금 불가능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3등 목표와 관련된 범주를 보니까 자기 행동 가운데서 좀 부족한 점 있죠. 그걸 좀 찾고 또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는 계속 그걸 유지하거나 더 발전할 수 있도록 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고요. 부정적인 행동에 대해서는 제거해야죠. 특히 우리 신앙인들이 약속을 안 지켜요. 시간 약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정말 개선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부적절한 사고의 인지적 재구조화 이렇게 돼 있네요. 페이지 262페이지 행동주의 상담의 인간관을 보니까요. 거기 나와 있죠. 인간의 행동이나 성격이 환경적 영향을 받고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동주의 상담 이론의 주관점은 학습이 중요하게 여겨지더라고요. 주요 개념으로 다음 페이지 볼게요. 고전적 조건 형성, 조작적 조건 형성, 뭐 사회적 인지이론, 인지적 행동 수정, 강화 계열, 변별, 일반화, 조성 이게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고전적 조건 형성을 볼게요. 여러분 읽어보셨듯이 개가 음식물 보면은 침을 흘리잖아요. 그런데 이제 종소리를 처음에 내면은 침을 흘리지 않는데 이제 조건 형성하기 위해서 종소리를 내면서 계속 음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종소리만 내도 개가 침을 흘리는 그런 조건 형성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조성에 대해서 볼게요. 271페이지 조성 보니까 목표 행동에 접근하는 반응들을 강화함으로써 새로운 행동을 가르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단계적으로 쉬운 행동부터 우리가 학습하여 이제 많은 기술을 학습하게 되고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학습하여 정교한 기술을 갖는 것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조성이 필요하죠.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상담 기법 중에서 홍수법이 나와요. 홍수법 페이지 282페이지 보니까 이 홍수법은 이완훈련하고 약간 반대되는 개념이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어서 자동차에 대해서 무서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면 이 홍수법은 자동차를 거부하니까 하루에 몇 시간 이상씩 차를 태우고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이 사람에게 자동차에 있는 이 공포감을 소실되게 오히려 차 타는 것을 재미있게 여기게 하는 거 이게 홍수법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277페이지 그 다음에 강화요법이 있는데요. 이 강화요법은 잘하는 것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칭찬해주고 결과물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뭐 공부를 잘한다, 뭐 시험을 잘 봤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상, 대가를 줌으로써 더 잘하게 하는 거, 이게 강화요법, 긍정적 강화요법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283페이지 보겠습니다.
이제 이 행동주의 상담이 일반 상담에서 공헌한 점과 제한점을 한번 볼게요. 공헌점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에 초점을 두고 하기 때문에 상담 효과의 측정이 쉽다는 거죠. 단기간에 상담 효과를 볼 수 있는 장점이네요. 그리고 불안이나 우울, 공포, 성행, 행동장애 이런 것과 또 외적인 스트레스와 관련 있는 행동을 수정, 행동 수정 치료하는데 효과적인 게 이 행동주의고요. 제한점은 이 현재 문제에만 초점을 맞추는 거기 때문에 과거의 경험이나 어떤 원인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고 사람의 그 감정을 감정이나 인지 통찰이 제공되지 않고 어떤 행동은 수정이 되는데 어떤 인격 성숙으로까지는 이끌지 못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284페이지 감정과 정서의 역할을 경시하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의 정서를 경험하는 기회를 주지 않을 뿐 아니라 상담자와 내담자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이 문제점이 있네요. 285페이지 그러면 치유신학적인 평가를 보니까 첫 번째는 아까 말했죠. 행동주의는 학습을 통해서 배운다는 거, 경험되어진다는 거. 그래서 교육의 중요성을 우리가 여기서 배울 수 있고요. 두 번째 인지전 행동수정은 부정적 행동을 수정하기 위해서 사고, 우리 인지치료 많이 하죠. 사고를 바꿔줌으로써 가능하다는 거를 나와 있네요. 그리고 2번 그 자기표현 훈련과 자기관련 기법, 이거는 우리가 자기 그 성숙 있죠. 7단계 배운 거 그거하고 관련성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제 지나왔는데 의사소통 방법을 3가지로 구분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나는 어떤 의사소통을 하고 있는가, 나 자신. 277쪽. 예. 277쪽. 한번 거기만 보고 마칠게요. 네. 277쪽 보니까 자기 표현 훈련에서 나와요. 그 엘버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하기를 원할 때 예라고 말하지 말라. 자기 표현을 못하는 소극적인 사람은 타인이 그 권리를 침해하도록 허용하는 사람이다. 우리 아니오라고 말해야 되는데 또 예라고 말해야 되는데 이거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기 표현 훈련이 나도 안 돼 있구나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소극적 의사소통 하는 사람들은 뭘 누가 부탁했을 때 안 돼, 싫어라고 못하고 이렇게 핑계를 대요. 나 시간이 없어. 상황이 안 돼. 근데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싫어서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자기 표현적 의사소통,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나와 있어요. 자신의 욕구와 권리를 정서적으로 정직하고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거래요. 이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고 자기 감정과 자신감을 가지고 타인들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존경심을 갖게 하는 의사소통법이 자기 표현적 의사소통 방법이래요. 세 번째 보니까 공격적 의사소통 방법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자기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정서를 너무 정직하게 하니까 누군가가 꼭 희생양이 되는, 그죠? 공격적인 사람은 당당한 우월감과 분노를 느끼지만 나중에 대부분 죄의식을 느낀다네요. 나는 못 느끼는 줄 알았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보니까 느낀다고 나와 있어요. 타인이 그를 보고 느끼는 감정은 분노, 저 사람 분노가 너무 많아, 복수심에 차 있어, 이런 걸 하고, 이런 의사소통 하는 사람은 타인을 희생하여서 자기 목표를 성취하는 좀 안 좋은 사람 같아요. 그래서 끝으로 우리가 자기 관리가 필요한데 행동 일기를 한번 써봐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언젠가 그 대화 습관에 대해서 내가 대화를 정말 잘하고 있나, 그래서 녹음을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보고 이 부분은 내가 좀 수정을 해야 되겠다.
말할 때 이렇게 말하는 부분들은 좀 제가 고쳐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는 먹는 습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는데 이렇게 우리가 고치고자 하는 거 자기가 수정하고 싶은 것들에 대해서 행동일기 같은 걸 쓰면 좋다고 하네요. 그리고 자기 강화 단계에서는 이것도 좋더라고요. 자기 보상 좋아요. 저도 이렇게 하루 중에 뭔가를 좀 무리하게 했거나 그러면은 저 보상을 해주거든요, 저한테. 애들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행동 변화를 위한 스스로의 노력을 강화시키는 과정. 그래서 뭘 잘했을 때 자기 자신을 자기가 칭찬해주고 또 뭔가 보상을 좀 해주고 여자들은 그거 하잖아요. 옷 사입잖아요. 자기한테 자기가 뭘 잘하면 그거 있었어요. 제가 살을 10kg 뺐을 때 보상으로 옷을 사줬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또 여기 보니까 모델링 기법도 나오네요. 그래서 행동주의적 상담을 통해서 이게 부적응 행동을 수정하는 데 있어서 학습이 필요하구나. 이 부정적인 이 사고 이를 고치기 위해서는 어떤 지적인 그런 또 학습이 필요하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시면서 그래서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어떤 행동을 내가 수정하고 싶은데 그게 객관적으로 관찰을 할 수 있는 거면 좋고 그 다음에 그 달성 목표점이 좀 가능성이 있는 거.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대화 습관을 제가 한번 고치고 싶어가지고 어떤 분한테 좀 지적을 받은 게 있어가지고 정말 내 대화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해가지고 제 대화를 이렇게 들어보는, 아까 여기서는 행동일기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많이 수정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은 내가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하니까 자꾸 경험, 그러니까 제가 했던 말을 자꾸 들어보고 제가 학습을 하니까 이게 이 부적응적인 행동이 적응적인 행동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느꼈고요. 아까 이제 자기 표현 방법, 거기도 참 저는 공감이 가더라고요. 강화요법을 좀 다른 사람들한테도 좀 써줘야 되겠다. 뭘 잘했을 때 이렇게 보상을 좀 해주고, 칭찬도 하나의 그 강화요법을 계속 유지하거나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칭찬도 참 우리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 관계성에서. 그래서 제가 강화요법 긍정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았습니다. 박수. 네. 사실 자세한 내용이 제일 양이 작아요. 그 제시된 내용 분량은. 내게 제일 양이 작은데 내용이 제일 많더라. 많이 부풀리는 거지. 이거는. 자 봅시다. 자, 행동주의 상담은 사실 현실적인 상담이죠. 그래서 그 정신분석하고 행동주의 상담은 차이가 어디 나냐면은, 행동주의는 어디에 집중합니까? 행위에 집중하는. 행위에 집중하고요. 그 포인트를 잘 잡아야 돼. 행동주의는 글자 그대로 행동에 집중하고요. 정신분석은 상담의 집중 뭡니까? 행동하게 하는 원인. 그렇지, 원인. 행동의 원인. 행동의 원인. 원인을 뭐로 봅니까? 무엇이 속에 있는, 뭐죠? 부정적인 우리가 말하는 부정적인 감정이에요. 억압된 감정이죠, 억압된. 억압된 감정이 어디로? 행동으로 드러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떤 이론을 볼 때 그것만은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 프로이드의 이 정신분석 관점으로 보면요, 정신분석에서 말하는 게 다 옳은 같이 보이죠? 그렇죠? 왜? 그 아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서 보면 어때요? 정신분석의 약점이 보이는 거죠. 행동. 이거는 무의식이다. 무의식은 뭐죠? 그 심리적인 거다, 심리적인 거.
특히 마음의 근저에 있는 무의식이다. 무의식적인 거다. 사실 무의식만 문제되는 거 아니죠. 의식도 문제되고, 전의식도 문제가 다 되는 거죠. 그러나 특히 전의식이나 의식은 문제가 돼도 별 큰 문제가 없는 것은 어때요? 아니까 문제가 좀 덜한데, 이건 모르는 게 문제를 일으키니까 더 골치 아프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면에서는 정신분석은 상당히 중요한 이론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행동주의 약점은 한번 보시죠. 이런 관점으로 행동주의 약점을 봅시다. 제한점 283쪽. 강호사 한번 읽어주세요. 마이크 잡고. 행동주의 상담은 구체적이고 관찰 가능한 행동의 아니 제한점. 행동주의 제한점. 현재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거 경험이나 원인에 대한 탐색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의 정화나 인지적 통찰을 제공하지 못하고 나아가 궁극적인 인격 성숙으로 이끌지 못할 수 있다. 자, 행동을 제한하는 데는 도움이 되는데 무엇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적 깊은 인격 성숙에 이르는 데는 한계가 있다. 왜요? 행동의 원인인 이 부분을 무의식 부분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어때요? 나은 것 같아도 어때요? 또 튀어나오는 거야. 튀어나오는 거야. 우선 해결했는데 일테면 병으로 말하면 정상 치료는 되는데, 암으로 말하면 정상 치료는 되는 이 정상, 드러나는 정상, 아픈 거 이건 치료가 됐는데 또 암 수술하는 거 어때요? 또 그러죠.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왜 그럴까요? 문제의 행동을 일으키는 그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데는 행동 치유가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분별이 되죠? 예. 그래서 감정적인 부분을 처리해야 한다는 거. 그런 면에서 약점이 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행동주의 이론의 이제 치유신학이 우리 비판해야 될 부분은 인간관 아닙니까? 인간관. 262쪽 봅시다. 자, 인간관 강무사님 한번 더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62쪽. 행동주의 상담에서는 인간 행동과 성격의 대부분이 환경적 영향을 받고 학습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인간이 사회 문화적 조건의 영향을 받는다는 원래의 가정에서 근래에는 인간이 환경을 만들기도 하고 동시에 환경에 의하여 인간 행동이 통제된다는 견해로 가고 있다. 즉 개인의 행동과 환경의 결과에서 일어나는 상호작용을 강조한다. 예, 자 여기에 교육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인간의 행동과 성격이 대부분이 뭐예요? 환경의 영향을 받고 학습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무슨 말입니까? 환경은 교육 환경. 교육에 의하여 바뀐다는 거죠. 맞죠? 결국 교육 아닙니까? 예. 뒤에 나옵니다만은 고전적 조건 형성이나 또 그 다음에 조작적 조건 형성이 다 뭡니까? 교육의 수단입니다. 수단. 사람을 바꾸는 교육의 수단을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결국 뭐죠? 교육이란 문제. 교육. 교육이 문제다. 교육 이 말입니다. 자, 우리 사람은 어때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어린 나이에 태어나서 언제까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지배받는다? 환경에 지배받는다. 이 말은 환경이 무슨 말입니까? 결국은 교육을 말합니다. 교육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진단 말이죠. 그 말은 맞아요, 틀려요? 맞다. 지금 행동주의 상담의 인간관은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뿐입니까? 이것뿐이 아니죠. 그럼 뭐가 있어요? 예, 태어날 때 이미 갖고 나오는 것도 있다. 그게 뭐죠? 유전이죠, 유전.
유전적인 요인, 환경적인 요인, 맞죠? 그러니까 행동주의 상담의 인간관의 문제는 어디 있어요? 예, 유전적인 요인을 무시한다, 다루지 않는다. 환경적인 요인만 다룬다. 그러니까 인간은 환경에 지배를 받고 환경 여하에 따라서 사람이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 있다. 그럼 나빠질 수 있는 걸 어떻게 나빠질 수 있는 것을 되돌리면 어때요? 좋아질 수 있다. 그게 원리예요. 못된 버릇이 있다. 그럼 못된 버릇을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다? 행동 수정하면 된다. 그게 바로 행동주의 상담의 핵심 내용이에요. 그러나 그것만 아니다. 그 유전적인 부분. 그 성경은 이 유전적인 부분을 같이 다루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공부가 뭐죠? 치유신학의 가계치유잖아요. 또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십자가가 유전 문제 아닙니까? 유전 문제 아닙니까? 한 사람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자자손손이 어떻게 해요? 죄의 영향력 아래 있는데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우리 인간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어때요? 십자가 그래서 믿음이 독실한 믿음의 사람, 치유받은 믿음의 사람은 그 자식들에게 변화가 있는 거죠. 요즘은 심지어 후성 유전자라고 있어요. 유전자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 바뀐다. 네? 유전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바뀐 것을 물려준다는 거죠. 그걸 후성 유전자라고 그래요. 그래서 치유를 위해서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것만 아니고 뭐도 필요하다? 가계 치유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베드로전서 1장 18절 아닙니까? 너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망령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그 망령된 행실이 이때로부터 내려온 거잖아요. 그 망령된 행실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수 믿고 가계 치유받으면 되는 거죠. 가계를 청소하면 되는 거죠. 그걸 좀 다뤄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아까 정신분석 있죠? 한번 넘겨보세요. 정신분석에 234쪽에 보면 우리 강목사님 그 아까 설명을 안 했는데 둘째 단락 위에서 둘째 단락 보시면 우리 거기 보면 마이크 잡고 우리 박정삼 좀 해보세요. 둘째 단락. 프로이트는 증상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손상 경험에서 오며 이 기억을 의식화하면 치료가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 사실상 정신분석 이론은 여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의식에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 갈등들이 증상을 일으키며 이것을 의식화하는 것이 치료라는 정신분석 초기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정신분석 이론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다. 자, 이보세요. 중요한데, 자, 정상은 뭡니까? 밖으로 드러난 아픔이죠. 정상. 정상은 외부에 나타난 외부. 삶 속에 나타나 삶 속에. 인간관계 속에 나타나요. 그죠? 삶 속에 나타나요. 정상. 이 결과예요. 결과. 왜 이런 적성이 나타날까? 원인을 찾는 거예요.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이 과정이 분석이죠?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정신이 뭡니까? 이게 혼이요. 심리, 마음.
심리 분석이에요. 마음 분석. 분석을 하니까 뭐가 있더라? 무의식 세계에 뭐가 있어요? 손상당한 아픔이 있더라. 상처가 있더라 이 말이죠. 무의식이라는 거의 언제입니까? 태중에서부터. 물론 태아는 안 다룹니다. 프로이드는. 우리는 태아까지 다룹니다. 그죠? 맞죠? 태아에서부터 5세, 6세. 왜 6세냐? 상처받은 걸 어때요? 잊어먹어버리니까. 6세 때 기억을 못하니까. 기억 못하니까 어때요? 무의식 속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프로이드가 연구를 해보니까 왜 이렇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추적을 해보니까 어릴 적에 0세부터 6세까지 예. 그때의 아픔, 손상 경험이 근제 그대로 내재 있다가 불쑥 올라온다. 이 말이에요. 그걸 이제 분석해낸 거예요, 분석. 그래서 정신분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요. 그죠? 원인은 뭡니까? 어릴 때, 예, 손상 경험이 어디에 있다? 무의식 속에 있다.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 있으니까 이 무의식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어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잘 찾아지는 거예요? 잘 안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연상법, 옛날에는 뭐 체면요법을 쓴다든지, 지금도 체면요법 쓴 데 있습니다. 체면요법을 쓴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찾아가지고 어때요? 나오죠? 자, 찾아가지고 어떻게 이 원인입니다. 이 원인을 어디에다가 의식에다 끌어올린다는 말씀. 의식이 뭡니까? 깨달음. 그래서 그렇구나. 이렇게. 그래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으면 치유된다고 보는 겁니다. 의식화하면 치료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의식에 접근할 수 없는 무의식 갈등들이 정상을 일으키는데 이것을 의식화하는 것이 치료다. 자, 여러분 의식화하면 치료됩니까? 예. 어떤 거는 되고 어떤 거는 왜 안 됩니까? 속에 뿌리가 있어. 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사실 누가 되게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알아야 돼요. 끄집어낸다고 해서 다 치유되는 게 아니에요. 예. 끄집어내서 깨달을 때에 성령님이 그걸 제거하시니까 치유가 되는 거지. 예. 이 관계는 알겠죠? 정상, 결과, 원인, 무의식, 어릴 때 손상 경험을 끌어올리는 작업이 뭐죠? 이게 자유연상이라는 겁니다. 또 아니면 꿈에서. 그죠? 꿈에서. 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의 영적 치유는 어떻게 할까요? 영적 치유는 어떤 방법을 쓸까요? 우리 영적 치유도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같지는 않습니다. 분석하는 거예요. 분석. 결과가 있으니까 어때요? 원인을 찾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 찾을까요? 들어본 적 있어요? 기억치유. 기억치유. 적어놓으세요. 기억치유. 어릴 때, 심지어 뭐 태중은 말할 필요 없고, 한두 살, 1살, 2살, 3살, 4살, 5살, 그거 어떻게 기억하는데요? 일반적으로 기억이 됩니까? 안 됩니까? 지난번에 우리 자세미를 했나? 막 회개하는데 막, 어릴 때 막, 다 떠오른다 그랬죠? 바로 그겁니다.
그 방법이 뭐죠? 누구 하는 거예요? 오케이. 성령사역. 그래서 성령사역. 성령께서 뭐하게 하신다? 기억나게 하신다. 그 성경에 나오죠? 성경 어디 나옵니까?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6장.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신다. 그 예, 송사물 미안합니다. 저 성경 좀, 내 성경. 자, 우리가 이런 걸 배우면서 우리 것을 찾아야 되는 거죠. 예, 예. 분석은 똑같아요. 그러나 어때요? 방법이 달라져요. 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이 내 남자 한 살 때의 아팠던 기억을 보여주옵소서. 아멘. 어떻게 될까요? 환상으로. 환상으로 떠오르든지 기억으로 떠오르든지. 그렇게. 그래서 이 정신분석에서는 성령님 도움을 전혀 받지 않고 인정하지도 않고. 근데 성령의 도움 안 받아도 그게 떠오르게 된다고 떠올라져.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이지. 그게 일반 은총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정신분석학자들 먹고 살지. 그게 자유연상법으로 하는 거죠? 자유연상법으로 하는데도 그게 어느 정도는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궁금해. 혼외 차원에서도 체면이 그게 가능해요. 이름도 기억해 충분히. 난 그것이 너무 올라와요. 그게 성령님이 하시는 영역이죠. 그 사탄이 하기도 하고 보여주는 일은 사탄도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 분별할 수 있죠? 예, 오케이. 그러니까 기억 치유라는 게 있습니다. 이 성령사입니다. 심지어 태아 시기까지도 성령님 보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저는 옛날에 예배드리다가 부모님이 낙태하려는 모습 본 적 있어요. 오, 그거 바로 그거요.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자, 내담자에게 영이 열리는 겁니다. 내담자에 영이 열립니다. 영이 열림. 제일 좋은 게 내담자가 열리는 겁니다. 내담자는 안 열리는데 상담자가 열리는 거예요. 예? 그것도 다 마찬가지지. 치유사역이지. 예. 성령님, 이 사람 어릴 때 아팠던 기억을 떠오르게 해주옵소서. 떠오르게 하잖아요. 이겁니다, 이거. 근데 이 사람들은 뭐죠? 하나님을 배제하고. 우리 영적 치유는 하나님의 역사심을 치유의 현장에서 드러내고. 너무 다르죠? 그거 하다가 성령 사역이 아니라고 해서 그거 하다가 잘못되면 잘못되는 게 들어올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항상 무장하고 해야 되지. 영이 열렸을 때 무장하고 해야 되겠죠. 자, 좀 이해되죠? 이렇게. 정신분석에서 치유라는 말 이해되겠죠? 올리면 그게 치유된다고 믿는 거죠. 아까 송선문 얘기했지만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하시는 건 어때요? 100% 되는 거지. 예, 기억치유.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충만하신 임재와 함께 영이 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영이 열린다는 건 영은 시간, 공간을 초월하죠? 네. 근데 그 영이 열린다고 뭐 이런 거는 충만할 때만 되는 거 아닌가요? 성령님이 충만할 때인데 그래서 기도 준비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내담자도 기도 준비해야 되고 사역자도 기도 준비해야 되고. 됐죠? 조금 감이 잡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인간관. 정신분석 인간관. 자, 정신분석의 인간관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자, 235쪽. 인간을 뭐로 봅니까? 갈등하는 존재로서. 특히 뭐예요? 생물학적 존재.
예, 프로이드는 생물학적 존재라고 보는 생물학적. 맞아요, 틀려요? 많은데 뭐만 합니까? 하나만 아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오류죠. 그 우리 이걸 비판해야 되는 거죠. 생물학적 존재라 이 말은 우리는 오대본성에서 어디에 속합니까? 그렇죠. 동물성. 이걸 전부로 보는 거예요. 프로이드의 문제가 이겁니다. 생물학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죠? 생물학적 본능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혼은 뭐죠? 인간적인 존재죠. 혼적인 존재. 정신적 존재. 이게 뭡니까? 독립성과 사회성과예요. 이것도 다 본성이에요. 맞죠? 이거를 전혀 안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셋째가 뭐예요? 영적 존재, 영성. 영성은 뭘 갈망합니까?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영에서 하나님을 갈망한다. 자, 보세요. 프로이드는 동물적인 욕구가 충족되지 않아서 뭐하다? 인간이 불안해진다 하는데 그것만 아니죠. 예. 이거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인간관계가 안 좋으면 돼요. 힘드는 거예요. 갈등. 이게 뿐입니까? 이건 다 되는데 이게 안 되면 돼요. 이거는 뭐죠? 원초적인 불안입니다. 이유 없이 불안한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이건 하나님만 채울 수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안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 지우신학이 훨씬 낫죠. 성경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 부분을 이제 그 평가에다가 집어넣을게요. 예, 그거. 예, 다음으로 얘기하죠. 예. 요 설명할게요. 자, 성격 구조. 자, 성격 구조. 왜죠? 초자, 이드, 그죠? 그렇죠. 원초. 초자는 제일 밑에 갑니다. 원초. 자, 슈퍼에고, 그죠? 에고. 자, 이 성격이란 말은 무슨 말이죠? 심리 구조라 이 말이죠. 심리 구조. 그러면 앞에 있는 거와 어떻게 다를까? 예? 여기에 대한 분명한 설명은 없어요. 이게 이거는 사실 동물적이잖아요. 이거는 뭐죠? 그건 우리 해석이지. 그래 해석 안 하는 거지. 예, 그래 해석 안 하는 거지. 이게 자아가 그 자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하고 좀 조금 달라요. 다른 거죠. 예. 자, 우리 사람의 마음에 쉽게 생각하면은 마음에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세 가지 영역이 있다. 우리 지우신학에서는 어떻게 다룹니까? 영, 혼, 육에서 영은 영성을, 혼은
독립, 그 다음에 사회, 여기 뭐예요? 죄, 그 다음에 동물성. 이렇게 나누는 거죠. 그런데 영혼육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혼이 어때요? 이 혼이 이게 다 이걸 뭐예요? 같이 느낀다 이 말이죠. 우리는 이렇게 설명이 다 되잖아요. 이런 설명이 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육체고 어디까지가 혼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예,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허벅지를 꼬집는다. 꼬집으면요 감각이 나죠. 아야 하는데 육체만 아픕니까? 마음도 아픕니까? 그래서 혼은 이 세가 같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혼에 뭐 더 있다? 영성을 감지하고 동물성을 감지하는 것이 같이 있다고 보아야 되는 거지. 자, 이해가 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치유신학이 아직까지 발달이 좀 덜 돼서 그렇지, 발달되면요 사실 완벽한 거예요. 완벽. 다 되는 거죠. 왜? 성경이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빠진 거. 본능. 본능이죠, 본능. 이번에 본능이 몇 가지입니까? 삶의 본능? 235쪽. 죽음의 본능이 있죠. 거기에 밑에 170각주에다가 노안녕이라고 적었어요. 이비도 대신 노안녕. 노안녕. 이비도 지워야 돼요? 이비도, 예, 지우시고. 노안녕. 삶의 본능, 살고자 하는 본능. 그죠? 살고자 하는 본능이 사실은, 프로이드는 어디 집중됩니까? 동물적에 집중돼요. 우리는 어떠세요? 우리는 여기만 집중됩니까? 다 있지, 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도 채워져야 하고, 혼적으로도 채워져야 하고, 육적으로도 채워져야 돼요, 우리는. 다 안 채워주면 안 되는 거예요. 예. 본질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삶의 본능은 맞는 거예요. 밑에 보니까 삶의 본능은 개인과 인간에게 생존의 목적을 제공하고, 맞죠? 성장과 발달 그리고 창조를 향해 나가야 한다. 맞죠? 이걸 우리가 이걸 한껏 다 묶어버렸어요. 이걸. 그죠? 그 다음에 문제가 죽음의 본능입니다. 죽음의 본능은 프로이드는 타나토스라고 부르면서 파괴적인 공격적 요구를 설명했다. 이게 죽음의 본능입니까? 그렇게 설명했는데 우리는 이걸 뭐라 그러죠? 죄성입니다. 236조 됐죠? 죄성. 아주 구체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프로이드는 불신자이기 때문에 이 죄성을 다루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프로이드보다 100년 앞선 또 학자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믿음의 독실한 부인데 이 부분을 다 다뤘더라고. 나중에 복사해서 하나 드릴게요.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죄를 모르니까 어때요? 그냥 파괴적이고 공격적인 거로만 보면서 그거를 죽음의 본능이라고 해석을 그렇게 이름을 붙인 거죠. 그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만 봅시다. 넘어가야 되겠죠? 자, 지우고 이번에는 우리 누구 차례입니까?